우리나라 삼국지. 제4부. 유리는 주몽에 이어 왕위에 오르고 기원전 19년 동명서왕 주몽의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른 유리명왕은 소선호 일가가 떠나게 된 것이 자신이 무능한 탓인 것 같아 몹시 마음이 불편했다. 유리명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선왕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면 어떤 정책을 써야 하겠소? 협부가 나서며 아뢰었다. 나라를 이롭게 하려면 먼저 백성의 생활을 살피셔야 하옵니다. 그들의 살림을 돌보고 고충을 들으시어 해결해 주는 것이 왕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근래 우리 고구려가 사해 만방에 그 힘을 과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백성들의 생업에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을 독려하여 목축과 농업에 힘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살림이 피면 나라의 살림은 자연히 좋아질 것입니다. 유리명왕은 협부의 말을 옳게 여겼다. 각 대가들에게 일러 목축과 농업의 장려 계획을 수립토록 하시오. 폐하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제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어디 말씀해 보시오. 이제 폐하께서도 성년이 되셨으니 혼례를 올리시는 것이 당연한 줄 아옵니다. 아직 국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 어찌 혼례를 올릴 수가 있겠소? 유리명왕은 단호했다. 허나 제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비록 보통 사람들의 예법에는 어긋나지만 일국의 왕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사옵니다. 하루라도 중궁전을 비워둘 수는 없는 법이니 서둘러 혼례를 올리셔야 합니다. 이에 모든 신하들도 이구동성으로 유리명왕에게 혼례를 권하니 유리명왕도 마지못해 승낙했다. 그렇다면 경들의 의견을 따르겠소. 이렇게 해서 유리명왕은 주몽의 유지를 받들어 탐으로 송양의 딸을 왕후로 맞아들였다. 송씨는 어진 성품으로 왕실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 유리명왕도 송씨를 지극히 사랑하니 왕실이 봄날처럼 훈훈했다. 나라와 왕실이 평안했지만 유리명왕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송씨의 건강이었다. 송씨는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한 편이어서 항상 조심을 해왔는데 궁궐의 크고 작은 일을 관장하면서 신경을 쓰다 보니 병이 생기게 됐다. 유리명왕은 송씨를 위해서 골천에 궁을 새로 짓고 요양하도록 했다. 유리명왕은 송씨 곁에 머물면서 떠날 줄을 몰랐다. 유리명왕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불러보았지만 누구도 병을 고치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가는 왕후를 보는 왕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다. 신하들과 백성들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후가 소생하기를 기원했다.
하지만 만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가을 어느 날 왕후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세상을 떠났다. 나라가 온통 슬픔에 빠졌다. 유리명왕은 왕후를 잃은 충격에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했다. 왕이 어전회의를 거론 일이 계속되자 신하들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게 됐다. 제사가 왕에게 간했다. 왕후를 잃은 것은 더할 수 없는 슬픔이오나 폐하께서 이렇게 정사에 손을 놓고 계신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리명왕이 말이 없자 제사가 재차하려였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야 합니다. 유리명왕은 조금씩 기운을 차려 옛 모습을 되찾았다. 그래도 여전히 왕후 송씨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마리가 유리명왕의 눈치를 살피며 아뢰었다. 폐하, 왕후의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 것은 좋지 않사옵니다. 그러니 이번에 새로이 왕후를 맞아들여 왕실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셔야 하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 논하고 싶지 않소. 유리명왕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오이가 마리를 도왔다. 이것은 왕실의 안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안위와도 관련된 일이옵니다. 신하들이 계속해서 간하자 유리명왕은 마지못해 계비를 드리는 것을 허락했다. 누가 좋겠는가? 마리가 기쁜 얼굴로 고했다. 골천 대가의 딸이 아름답고 품행이 현숙하다 하옵니다. 그러니 그녀를 왕으로 맞아들이심이 어떠하오신지요? 골천은 대대로 농경을 업으로 삼아 풍요를 누리는 고장이었다. 유리명왕도 그 풍요로움을 따져 그곳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골천의 대가 화욱은 많은 농토를 경작하여 상당한 재력을 쌓은 인물로서 분명 유리명왕의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세력이었다. 유리명왕은 계비를 드리는 데 관심이 없었지만 모든 신하들의 간청으로 마지못해 허락을 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마리는 곧장 화욱에게 달려갔다. 왕으로 간택됐다는 소식을 들은 화욱의 딸 화희는 내심 뛸 듯이 깊었으나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 화희는 외동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컸다. 화욱은 외동딸인 화희를 특히 어여삐 여겨 그녀의 말은 모두 다 들어주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식솔들은 화희 앞에서는 쩔쩔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화희는 아버지 화욱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혼례식 날이 됐지만 유리명왕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붉은색 비단 위에 금실로 수를 놓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태우를 비롯한 백관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하게 혼례를 치르자니 죽은 송씨 생각이 앞을 가렸다. 송씨의 넓고 단아한 이마를 쳐다보면서 평생을 함께 해로하자고 맹세했었는데 이제 송씨는 없다 생각하니 절로 슬픔이 솟구쳤다. 혼례식이 끝나자 어김없이 초야가 찾아왔다. 화희는 혼례를 치르는 내내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던 유리명왕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조금도 내색하지는 않았다. 왕과 단둘이 남게 되자 아무리 거침없는 화일지라도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남자라고 경험해보지 못한 이팔청춘의 그녀가 아닌가. 화희는 두려움과 기대가 반쯤 섞인 설레는 마음으로 왕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유리명왕은 화희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다. 밤이 점점 깊어가자
크게 취한 왕은 그대로 술상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화이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다. 화이는 홀레복을 벗지도 못한 채 아침 햇살을 맞이해야 했다. 화이는 볼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신경질적으로 닦아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후에도 유리명왕은 태후의 강권에 못 이겨 마지못해 화이의 처소를 찾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따뜻한 정을 주지는 않았다. 화이는 울분과 원망을 새기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어느 날 유리명왕은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옥지, 구추 등의 근신들을 데리고 기산으로 사냥을 떠났다. 한참 말을 달리며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니 마음의 무거움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몸이 날랜 옥지가 선봉에서 짐승을 몰았다. 토끼와 사슴, 멧돼지들이 활을 맞고 쓰러졌다. 왕은 말을 잠시 멈추고 자신이 쏜 화살에 맞은 짐승들을 확인했다. 그때 갑자기 흰 노루 한 마리가 숲을 속에서 튀어나왔다. 흰 노루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영물이었다. 흰 노루는 마치 왕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걸음을 멈추고 유리명왕을 지그시 쳐다보았다. 왕은 말을 몰아 흰 노루에게 다가갔다. 왕이 가까이 다가가자 흰 노루는 앞장을 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왕도 그 뒤를 따라 말을 달렸다. 유리명왕이 혼자 달리는 것을 보고 구추가 큰 소리로 외쳤다. 폐하! 홀로 가시면 위험하옵니다! 구추는 유리명왕을 쫓아 말을 몰았다. 숲을 지나 한참을 달리던 흰노루는 계곡으로 들어갔다. 유리명왕은 놓칠세라 말에 채찍질을 했다. 하지만 흰노루와의 간격이 점점 멀어졌다. 뒤에서 구추가 외치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렸다. 왕이 계곡에 이르렀을 때 흰노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기척조차 느낄 수 없었다. 오로지 속삭이듯이 흐르는 물소리가 들릴 뿐 사위는 조용했다. 유리명왕이 힘이 빠져 허탈하게 숨을 고르고 있자니 구추가 뒤따라와 당도했다. 폐하! 무슨 일이십니까? 유리명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분명 흰노루가 이곳으로 들어오는 걸 보았는데 괴이한 일이로다. 산중의 해가 짧다더니 어느새 어둠이 장막을 두르고 있었다. 구추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지면 길을 잃기 십상이옵니다. 민가라도 찾아보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이미 날이 완전히 깜깜해져 다시 길을 되짚어 돌아간다는 것은 무리였다. 구추는 조심스럽게 물소리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계곡을 따라가면 분명 민가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산에 익숙한 구추는 알고 있었다. 한참을 내려가 구추가 갑자기 외쳤다. 폐하! 불빛이 보이옵니다. 유리명왕은 반가운 마음으로 서둘러 불빛을 따라갔다. 불빛을 따라가니 제법 규모가 큰 기와집이 나타났다. 구추가 집 앞으로 나아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차게 나더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명왕은 구추에게 나직하게 속삭였다. 내가 왕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도록 하여라. 공연히 민피를 끼칠까 두렵다. 문을 열고 나온 하인이 신부를 묻자 구추가 대답했다. 주인을 모시고 사냥을 나왔다가 날이 저물고 길조차 잃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소. 일액 주인 어른께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지 여쭈어 주시오. 하인은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말했다.
주인께서 모시라 합니다. 유리명은 구출을 앞세우고 마당으로 들어갔다. 개 2마리가 낯선 이를 보고 짖기 시작했다. 하인은 개들을 조용히 시켰다. 하인의 뒤를 따라가니 깃을 꽂은 절풍을 쓰고 눈매가 서글서글한 사내가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 집의 주인인 치업이라고 합니다. 밤늦게 산길을 헤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욕이나 하시지요. 유리명은 치업의 기품을 보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생각했다. 치업은 원래 한나라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치가는 성제 때 사공벼슬을 했다. 이때 성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태후가 섭정을 하게 됨으로써 나라의 권력이 외척인 왕씨의 수중에 들어가게 됐다. 왕씨 일족은 나라를 자기네 멋대로 주무르며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수탈했고 벼슬을 팔아 뱃속을 채웠다. 이를 걱정해 가난한 신하들은 왕씨 일족에 의해 죽음을 당하거나 벼슬을 빼앗겼다. 뜻있는 신하들은 모두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고 한나라 조정은 왕씨 일족의 아첨하는 신하들로 가득 찼다. 보다 못한 치가는 어느 날 아들 치업을 조용히 불렀다. 왕씨 일족이 폐하의 눈을 가리고 성심을 흐리게 하는 것을 손을 놓고 지켜본다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 물론 내가 지금 가서 폐하께 간한다 하더라도 간합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왕씨들에 의해 화를 입을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내 어찌 목숨이 아까워 신하의 도리를 게을리할 수 있겠느냐? 내 지금 가면 다시 살아올 것을 장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일족 모두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는 즉시 이 자리에서 짐을 꾸려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도록 해라. 치업은 울면서 아버지를 말리했지만 치가는 전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다. 치가는 성제 앞에 나아가서 간했다. 폐하, 신치가 목숨을 걸고 아뢰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폐하의 위명은 간데 없고 왕씨 일족의 이름만 드럽사옵니다. 왕씨들의 탐악은 이제 그 도를 넘어서 백성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그들을 멀리하시고 어진 신하들을 등용하시어 바른 정치를 실천하셔야 하옵니다. 이것만이 천년사직을 지킬 수 있는 길이옵니다. 발 뒤에서 치가의 간을 들은 태우는 크게 화를 냈다. 이것은 벳이 우리 집안을 시기하여 모함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공이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폐하를 올바로 보필할 생각은 않고 요설로 폐하의 심기를 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하를 능멸하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짓이오니 목을 베어 일벌백계 하여야 할 줄 압니다. 성제는 태우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어머니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치가는 곧 끌려나가 목이 베어졌다. 치가의 목은 장안의 저작거리에 효수됐다. 태우는 후한을 없애기 위해 태위 왕념을 시켜 치가의 식솔들 또한 역적의 죄를 씌워 처단하도록 했다. 왕념이 군사를 이끌고 치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치업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성문을 빠져나간 뒤였다. 치업은 북쪽으로 도망쳐 요동 땅에 이르렀지만 태후의 전가를 받은 요동태수가 군사를 풀어 치업 일가를 쫓았다. 이에 치업은 국경을 넘어 고구려 땅으로 넘어와 기산에 정착하게 된 것이었다. 유리명은 치업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폐를 끼치게 되었소. 치업은 유리명을 융숭하게 대접했다. 술기운이 돌면서 서로 간에 흉어물이 없어지자
치엽은 자신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울분을 토했다. 왕은 치엽의 처지를 긍휼히 여겼다. 유리명은 마침내 대취했다. 치엽은 미리 마련해둔 짐서로 왕을 옮겼다. 새벽녘 새소리에 잠을 깬 왕은 과하게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왕은 찬바람을 쐬기 위해 침소의 뒷문을 열었다. 전나무가 무성한 뒤뜰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아직 어스름하게 보이는 그곳에서 희끄무레한 형상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유리명은 갑자기 호기심이 일어 가만히 방을 나서서 그림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젊은 여인이 장독대 위에 정화서를 떠놓고 뭔가를 열심히 빌고 있는 듯했다. 인기척에 놀란 여인이 고개를 돌려 유리명을 쳐다봤다. 왕은 미명 속에서 여인의 얼굴을 마주봤다. 순간 왕은 심장이 멎어버린 줄 알았다. 죽은 송씨가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나니 한없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이것은 필시 자신을 잊지 못해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 것이리라. 왕은 여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여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듯했지만 유리명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시간이 멎은 듯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유리명왕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했다. 당신, 이제야 나를 찾아왔구려. 여인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대가께서는 저를 아십니까? 여인은 유리명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내 얼굴을 벌써 잊었단 말이오. 당신이 내 곁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내 얼굴을 잊은 거요. 여인은 상대가 사람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사람을 잘못 보신 듯 하오이다. 저는 이 집의 여식인 치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유리명왕은 머리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았다. 분명 송씨와 닮기는 했으나 자세히 보니 송씨는 아니었다. 송씨보다는 약간 어린 나이인 듯했다. 유리명왕의 얼굴은 실망감으로 어두워졌다. 유리명은 마음을 다스리고 나서 다정하게 물었다. 낭자는 이 새벽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그때서야 치인은 새벽에 남자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얼굴을 붉히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유리명은 치이의 효심이 가슴속에 와 닿는 듯했다. 유리명은 치이를 위로했다. 나도 이야기를 들었소. 꼭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빌겠소. 유리명왕의 격려에 치이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치이는 유리명왕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자리를 떴다. 왕은 한참 동안 치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은은한 여명이 치이를 감싸고 있었다. 유리명왕이 떠날 차비를 하고 있을 때 치엽이 들어왔다. 치엽이 은근히 청했다. 제가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싫다 마시고 꼭 들어주십시오. 유리왕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게 관연한 딸이 하나 있는데 대가께서 거두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유리왕은 치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떨기 영사롱 같은 그녀의 모습이 이미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쾌히 승낙했다.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명은 치이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치엽은 조촐한 혼례식을 베풀었다. 워낙 준비할 겨를이 없어 집에서 수수하게 차린 혼례식이었지만
왕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화로운 예식보다 의미가 있었다. 나는 이 나라 고구려의 왕 유리요. 치인은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폐하께서 예사인물이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나이다. 저는 어떤 신분이시오든 개의치 않사옵니다. 유리명왕은 치이의 대답에 흡족했다. 내 비록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신에 대한 마음은 진실이요. 저는 그 마음만 간직하고 살겠나이다. 치이는 왕의 품에 안겼다.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마음이 더한 이들은 천년을 알고 지내온 것처럼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 마음이 열리자 몸은 자연스럽게 밀착됐다. 유리명은 몸속에서 끓어오른 열기를 치에게 쏟아부었다. 혜성이 대지 위에 떨어지는 순간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게 해달라고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기원했다. 산들바람에 흔들리던 물결이 어느새 해일로 변했다. 한 차례 천둥번개가 몰아친 후 왕과 치인은 벼락에 맞아 쓰러진 고목처럼 침상에 쓰러졌다. 다음날 유리명은 치엽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치엽 역시 짐작은 하고 있었기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다만 치이가 엄격한 궁중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불안했다. 치엽은 이미 홀례를 마치고 떠난 마당에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다독이고는 웃는 낯으로 딸 레벨을 전송했다. 유리명왕이 치이를 데리고 궁으로 돌아오자 화희는 끓어오르는 질투를 참을 수 없었다. 이성을 잃은 화희는 자신의 처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엉뚱한 시녀들에게 욕설과 매질을 퍼부었다. 자신에게는 다정한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유리명왕이 치이와 함께 웃으며 들어서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하지만 화희로서는 혼자 분을 사귈 수밖에 없었다. 왕으로서의 채통을 버리고 왕에게 대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화희의 분노는 치에게 쏟아졌다. 두 사람은 같은 궁궐에서 지내다 보니 자주 마주쳤다. 화희는 왕 앞에서는 아무 내색도 안 했지만 치희와 단둘이 있게 되면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네 한가의 비천한 첩주제에 감히 왕후인 나에게 어찌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 치희는 화희의 성정을 아는지라 대꾸하지 않고 지나쳐버렸다. 치이는 화희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 것이 왕실을 편안히 하고 나아가서는 왕을 위한 일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 하지만 화희는 집요하게 치이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하루는 방정맞게 소리 높여 웃었다는 이유로 치이의 시녀들을 잡아다 놓고 운신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매질을 했다. 그 때문에 치이는 손수 자신의 저녁을 해먹어야 했다. 이것은 치이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였다. 또 한 번은 치이의 처소 앞에 붉은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을 치이가 보고 놀라 혼절한 적도 있었다. 이것은 화희의 짓이란 것은 궁에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화희를 두려워한 궁녀들은 모두 치이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다. 자연히 치이는 외톨이로 지내야만 했다. 화희는 끊임없이 궁녀들을 통해서 치이에 대한 나쁜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게 했다. 치이는 안팎으로 설자를 이뤄왔다. 치이가 믿을 사람이라고는 왕밖에 없었다. 유리명왕도 화희가 치이를 괴롭힌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왕이 내실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지희가 걱정스러웠던 유리명왕은 제사를 불러 의논했다. 지희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제사의 대답은 신중했다. 지금 두 왕후님으로 인해서 궁궐 안팎의 불화가 심하오니 일단은 두 분을 따로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좀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유리명왕이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그 방책이 두 사람에게 좋을 것 같구려. 동쪽과 서쪽에 궁을 지어서 동궁에 화의를 두고 서궁에 지희를 두도록 하시오. 유리명왕은 동쪽과 서쪽에 각각 궁을 짓고 두 여인을 따로 살게 했다. 그러고 나니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화의의 적개심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 화의는 사자 화식을 불러 치희를 쫓아버릴 방법을 의논했다. 화식은 화의의 오빠로 화의가 왕후가 된 후 궁중 출입이 잦았다. 화식이 계책을 내어놓았다. 얼마 후에 폐하께서 이래 동안 사냥을 떠나실 것이옵니다. 그때를 틈타 밤중에 치희의 처소에 남자를 슬쩍 침입하게 한 다음 바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럼 치희는 그 일로 인해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 다음 왕후께서 치희의 궁으로 가서 그녀의 행실을 꾸짖고 떠나라고 하시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떠날 것입니다. 제가 미리 궁의 경비대장을 매수해 놓겠습니다. 화의가 기뻐하며 칭찬했다. 훌륭한 계책이요. 오라버니만 믿겠어. 며칠 뒤 유리명왕은 건신들을 이끌고 사냥을 떠났다. 장안의 왈패로 유명한 울목이란 사내를 은밀히 불렀다. 너는 그냥 들어갔다 바로 나오면 된다. 음심을 품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가는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줄 알아라. 그리고 입조심 단단히 하거라. 이렇게 당부한 이유는 자칫해서 울목이 치희를 범해서 그녀가 수치심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왕의 분노가 자신에게까지 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울목은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자 울목은 서궁으로 갔다. 서궁에 담을 넘는데 궁인은 물론 병사들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늘따라 술날 도는 병사가 없는 것은 미리 경비대장이 손을 써둔 탓이었다. 울목은 거칠 것 없이 치희의 처소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그리고 치희를 깨우기 위해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냈다. 치희는 잠결에 들리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자신의 앞에 있는 괴한을 발견한 치희는 비명을 질렀다. 치희의 비명 소리에 옆방에서 자고 있던 시녀가 뛰어왔다. 괴한은 시녀를 밀치고 재빨리 달아났다. 하지만 아무도 쫓아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일이 있으니 치희는 언제 또 갑자기 괴한이 나타날지 몰라 불안에 떨었다. 그야말로 좌불안석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시녀가 들어오더니 화의가 왔다고 알렸다. 치희는 화의가 찾아왔다는 말에 이번엔 무슨 억지를 쓰려고 그러는가 하여 불안했다. 화의가 기세등등한 얼굴로 들어왔다. 치희는 마지못해 일어나며 물었다. 어인일로 행차하셨는지요? 치희의 입에서 말이 곱게 나갈 리 없었다. 화의가 잠시 치희를 노려보더니 입을 비죽였다. 뻔뻔스럽기도 하지. 치희가 이번엔 또 무슨 트집인가 하여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화의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 임금을 모시는 몸으로 감히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고도 이리 당당하다니. 이건 죽어 마땅한 죄이다. 치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어찌 그런 천부당 만부당한 누명을 씌우십니까?
화희가 가소롭다는 듯이 물었다. 그렇다면 사흘 전 정체불명의 남자가 이 방에 들어왔다 나간 것을 부인하겠단 말이냐? 치인은 지난날 밤에 있었던 괴한의 침입이 떠올랐다. 비록 아무 일도 없었지만 뭐라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화희가 잔인하게 다그쳤다. 그걸 부정하지는 못할걸? 증인까지 있는데. 증인이란 말에 치인은 시녀를 돌아봤다.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 시녀뿐이었다. 시녀는 치이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치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구차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변명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다. 치이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화희는 기쁨을 감추며 제안했다. 네, 비록 너를 좋게 여기지 않으나 네가 지금 당장 궁을 떠난다면 폐하께 보고하지는 않겠다. 그것이 왕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치인은 별수 없이 화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자기가 조용히 물러난 것이 왕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그러나 막상 짐을 꾸려 떠날 생각을 하니 그동안 유리명왕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올랐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진한 고통이 밀려왔다. 치인은 아침이 밝아오자 서둘러 궁을 떠났다. 해가 충천에 떴을 무렵 유리명왕이 사냥에서 돌아왔다. 왕은 도성에 도착하자마자 치이를 보기 위해 서궁으로 향했다. 이래라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었다. 서궁에 도착한 왕은 말에서 뛰어내려 치이를 찾았다. 하지만 치이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유리명왕 시녀를 불렀다. 치이를 배신했던 시녀가 나타났다. 치희는 어디에 있느냐? 유리명왕이 묻자 시녀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다. 서궁 왕후는 떠났습니다. 유리명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딜 갔단 말이냐? 유리명왕의 다그침에 시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하며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유리명왕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어떻게 이루어진 사랑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휘어질 수는 없었다. 왕은 치이를 쫓아 기산으로 말을 달렸다. 도주와 구추가 황급히 왕의 뒤를 따랐다. 말을 달리는 동안 왕은 치이가 돌아간 이유를 추측해보았다. 이 일은 분명 화희와 관계가 있을 것이리라. 유리명왕은 말이 너무도 더디 달리는 것 같아 연신 채찍질을 해댔다. 뒤따르는 신하들과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졌다. 왕은 난곡에 이르러서야 앞서가고 있는 치이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비 맞은 단풍처럼 쓸쓸해 보였다. 치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애잔한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치이를 부르려고 하니 갑자기 목이 메었다. 치희, 그만 멈추시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지인은 유리명왕의 목소리를 듣자 숨이 멎는 듯했다. 다시는 들을 수 없을 줄 알았던 낭군의 음성이 아니던가.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됐다. 앞으로 자신으로 인해 왕이 겪게 될 분란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쪽이 오히려 사랑하는 왕을 위하는 길이었다. 지인은 눈물이 흐른 것을 애써 참으며 일부러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지희가 유리명왕을 돌아보며 말했다. 어인일로 이렇게 쫓아오셨나이까? 어찌 날 두고 떠날 수 있단 말이오?
더 이상 푸대접을 받으며 살 수는 없사옵니다. 이 나라에는 소첩이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치의 말은 찬소리처럼 냉랭했다. 유리명은 치에게 너무도 미안했다. 그건 나의 불찰이요. 화이 때문에 그런다면 내가 그녀를 단단히 꾸짖겠소. 치는 맹소를 띄었다. 다 소용없는 노릇이옵니다. 첩은 더 이상 폐하 곁에 있을 수 없사옵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치는 어찌나 세게 입술을 깨물었던지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 왕은 치에게 매달리며 애원했다. 제발 나를 두고 떠나지 마시오. 당신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이오. 치는 복받쳐오른 울음을 누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이제는 폐하 옆에 있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옵니다. 유리명은 치의 이 한마디에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치는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을 되뇌었다. 폐하, 불초한 소첩은 잊으시옵고 부디 성심을 편안히 하소서. 유리명은 치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움직일 줄 몰랐다. 어느새 석양의 황혼이 어깨를 내리눌렀는지 왕은 나무 밑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한참을 멍한 상태로 있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때 유리명왕의 귓가에 새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꾀꼬리 한 쌍이 서로 어울려 날며 즐거운 듯이 지저귀고 있었다. 꾀꼬리는 붉게 물든 하늘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날았다. 암수가 어울린다는 것은 천상의 축복이었다. 유리명은 잠시 아무 생각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혼자란 것을 실감하게 됐다. 그제야 사랑을 잃은 슬픔이 미친 듯이 몰려와 가슴을 핥히었다. 유리명은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며 노래를 불렀다. 하늘하늘 나는 꾀꼬리는 암수 타정이 논이는데 외로울싸 이내 몸은 위와 함께 돌아가리. 유리명은 치가 없이 살아갈 앞날이 막막했다. 왕이 낙담하고 있자니 저 멀리서 신하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치가 떠난 지도 이미 여러 해가 됐다. 어느 날 유리명왕이 정청에서 사물을 보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도조와 구추가 달려와서 선비족들이 변경을 약탈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당시 선비족은 요락수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선비는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흩어져 살았는데 그중 우문부가 유하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은 짧은 머리인 전발을 하고 용맹하여 싸움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었다. 선비족 우문부는 주변 부족들을 합병해서 큰 세력을 이루었고 급기야는 고구려의 변경을 침입해서 약탈을 자행했던 것이다. 유리명은 신하들과 대책을 의논했다. 근래 선비족들이 험준한 곳에 의지하여 살면서 그것을 믿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변경을 침탈하니 나라의 근심이 아닐 수 없소. 사자 설지가 아뢰었다. 선비는 본시 흉노족과 같이 험준한 지역에 살면서 먹을 것을 보면 승냥이 떼들처럼 달려나와 약탈을 합니다. 그러다 공격을 받기라도 하면은 빗장을 잠그고 숨어버리니 공격하기가 쉽지 않사옵니다. 그들을 잘 달래어 다시는 침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태사자 부분노가 화를 벌컥 냈다. 사자는 어찌 그런 나약한 말을 하는 것인가? 겁도 없이 우리 고구려를 공격한 자들에게는 응문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분노는 준엄하게 설지를 꾸짖은 다음 고개를 돌려 유리명왕에게 아뢰었다. 선비는 험준하고 견고한 부족들로 군사들이 용맹하기는 하오나 지혜를 갖추지 못해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힘으로 물리치기는 어렵겠지만 계략으로 굴복시키기는 쉬운 일이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유리명왕이 묻자 부분노가 대답했다. 마땅한 사람을 방관으로 그들에게 보내요. 고구려는 작은 나라이며 군사들 또한 유약하니 만일 선비적이 쳐들어오면 모두 도망칠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이르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저들은 반드시 우리를 우습게 여겨 방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저는 정예의 병사들을 이끌고 샛길로 가서 성 근처에 있는 산림에 미리 숨어 있겠사옵니다. 유리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분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부분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폐하께서는 약해 보이는 병사들을 보내시오. 그들을 성 밖으로 유인해 내십시오. 분명 그들은 우리를 얕보고 성을 비운 채 쫓아나올 것입니다. 선비군이 후퇴하는 우리 군사들을 쫓아 멀리 나갔을 때 저는 정병을 거느리고 성을 빼앗겠습니다. 폐하께서는 처음에는 짐짓 후퇴를 하시다가 기병들을 이끌고 저들을 치십시오. 전후에서 협공을 하면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것이옵니다. 유리명은 부분노의 계책을 듣자 크게 기뻐했다. 왕은 부분노를 선봉으로 삼고 자신은 직접 중군을 이끌고 나아가기로 했다. 부분노는 영리하고 민첩한 부하 백골을 조용히 불러 계책을 이룬 후 비밀리에 변경에서 선비와 대치하고 있는 장군 소잠에게 보냈다. 백골은 선비와 마주하고 있는 변경의 고구려 진영에 도착해서 장군 소잠을 만났다. 그리고 부분노에게 책을 전했다. 소잠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백골은 고구려 진영을 빠져나와 선비 땅으로 달렸다. 소잠은 부하들을 시켜 백골의 뒤를 쫓게 했다. 백골은 필사의 탈출을 하는 척했다. 고구려 병사들은 백골에게 화살초 없는 화살을 마구 쏘아댔다. 화살은 백골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백골가 큰 나무 뒤로 돌자 기다리고 있던 고구려 군수가 백골을 맞은 후 소잠이 시킨 대로 백골의 어깨에 화살을 살짝 쏘아박았다. 백골은 어깨에 화살을 박은 채로 여하를 건너 선비의 진영으로 넘어왔다. 강 건너편에서 정찰을 하고 있던 선비의 장수 우문혁강은 군사를 내려보내 백골을 데려오게 했다. 한때 건장한 선비 군사들이 백골을 맞이해서 우문혁강에게 데려갔다. 우문혁강은 부하들에게 일러 백골의 어깨에 박힌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하게 했다. 피가 어느 정도 멎자 백골은 우문혁강 앞으로 끌려갔다. 우문혁강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물었다. 나는 고구려 군사가 분명한데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같은 편 군사들에게 쫓기고 있었느냐? 백골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저는 억울할 뿐입니다. 우문혁강은 의아해 반문했다. 무엇이 억울하단 말이냐? 백골은 우문혁강에게 자신의 사연을 거짓으로 털어놓았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의 장수 소잠은 탐욕스럽고 간악한 자유입니다. 이가 되는 일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군적에 있는 병사들을 빼돌릴 뿐 아니라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군량미마저 착복하여 자기 뱃속을 채우는 그런 인간이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부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고구려 전군에 만연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소잠이란 놈은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게다가 만일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는 군사들이 있으면 부하들을 시켜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힙니다. 저는 본시 비난한 집안 출신이라 녹봉도 제대로 못 받는 처지여서 뇌물로 쓸 재물이 없습니다. 제가 뇌물을 바치지 않자 이자는 수시로 저를 괴롭히더니 어제는 저에게 이제 갓 어린아이 태를 벗은 딸이 있는 줄 어찌 알았는지 딸을 바치면 봐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놈을 흠씬 두들겨주고 이렇게 도망쳐 나오다가 군사들에게 화살을 맞고 쫓기게 되었습니다. 우문혁강이 탄식했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을 잘 구슬리면 고구려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으리라. 우문혁강은 의자에서 내려와 백골을 부축해서 일으켰다. 네, 너의 일을 듣고 보니 분통이 터지는구나. 너는 여기에 머물도록 하여라. 내가 은밀히 사람을 보내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마. 백골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이 은혜는 서인의 몸이 가루가 될 때까지 갚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구려의 내부 사정은 어떠한가? 백구가 기다리던 대로 우문혁강은 고구려의 내정을 물어보았다. 백구는 부분호가 일러준 그대로 아뢰었다. 백구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두려워했던 고구려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우문혁강은 크게 기뻐하며 백구를 데리고 도성으로 갔다. 선비족들의 근거지인 수수성에 도착한 우문혁강은 곧장 추장 우문지에게 달려가 아뢰었다. 추장 우문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분부했다. 내가 직접 신문할 터이니 그 자를 데려와라. 백구는 추장의 앞에 나서서도 한치도 틀림없이 그대로 얘기했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있는 상처를 보였다. 추장은 백구의 말을 믿고 고구려군에 대한 방비를 게을리했다. 한편 부분호는 난랭군사 5천을 이끌고 선봉에 서서 진군했다. 그 뒤로 유리명왕이 1만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다. 열악수를 넘어서 수수성이 가까워지자 부분노는 선비군의 눈에 띄지 않도록 새길로 돌아서 성 근처 숲속에 숨어들었다. 부분노의 군사들은 군령에 따라 숨을 죽인 채 성의 동태를 살폈다. 유리명은 장군 옥지에게 늙고 약한 병사 2천을 주며 적을 유인해내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군사 8천을 이끌고 계곡에 숨어 기다렸다. 옥지가 이끄는 군사가 수성 앞에 당도했다. 수수선 수수하를 등지고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공략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정면 이외에는 공략할 방법이 없는 데다가 가파른 길을 올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우문지는 고구려 군사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듣고 성 위에 올라가 성 밖을 살폈다. 고구려 진영은 듣던 대로 대열이 흐트러져 있고 군기가 허술해 보였다. 자신감을 얻은 우문지는 장수 우문호를 데리고 친히 출정했다. 내 첩비린내 나는 고구려 녀석들을 혼내주리라. 선비의 군사가 진영을 덮치자 고구려군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탈환하기 시작했다. 우문지는 기고만장하여 외쳤다.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어육을 만들어라. 우문호는 군사들을 이끌고 뒤같은 고구려 군사들을 맹렬하게 뒤쫓기 시작했다. 옥지는 계획대로 선비군이 지척까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신이 나서 채찍질을 해댔다. 선비군이 성을 비우고 나가자 숲속에 숨어있던 부분노의 군대가 조용히 성으로 접근했다. 부분노는 돌격대 100명을 뽑아 성벽 위로 올려보냈다.
방심하고 있던 선비의 포수병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구려 군사들의 출현에 당황했다. 그들은 제대로 대적하지도 못하고 고구려 군사가 휘두른 칼 아래 허무하게 쓰러져 갔다. 돌격대에 의해 성문이 열리자 부분노는 군사들을 이끌고 성 안으로 쳐들어갔다. 성에 남아있던 선비 군사들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졸지에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부분노는 힘들이지 않고 성을 빼앗았다. 성 위에 자리를 잡은 부분노는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성곽 곳곳에 우리의 깃발을 세우고 선비군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라. 이 당시 우문지는 신이 나서 한참 고구려군을 추격하고 있었다. 이때 성에서 탈출한 군사가 달려와 보고를 했다. 수수성이 고구려군에게 함락당했습니다. 우문지는 급히 말을 돌려 성으로 달렸다. 도착해보니 성은 이미 고구려군의 손아귀에 놓여 있었다. 우문지는 대로하여 이를 갈았다. 힘으로 안 되니 술책을 사용하는구나. 내 고구려군을 반드시 응징하리라. 우문지는 제장들을 모아놓고 성을 격파할 계책을 물었다. 장수 을불하가 나섰다. 수수성의 동쪽으로는 요락수가 흐르고 서쪽과 북쪽은 가파른 비탈길이라서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로지 진퇴가 용이한 곳은 남쪽입니다. 하지만 분명 고구려군도 이러한 험함을 알고 남쪽에 군사를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점을 노려야 하옵니다. 우문지가 되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을불한 눈을 반짝이며 작전을 내어놓았다.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 한 대는 거짓으로 남쪽을 치는 척하고 나머지 두 대로 하여금 어둠을 틈타 서쪽과 북쪽을 치게 하면 방심하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은 앉아서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어렵다고는 하나 우리 군사들은 성 안팎의 지리를 잘 알고 있으니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문지는 즉시 우문호와 우문혁강에게 군사를 나누어주고 밤이 될 때까지 성의 서쪽과 북쪽의 숲을 속에 숨어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갔다. 선비군이 남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부분노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저것은 필시 허세일 것이다. 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선비군이 남쪽으로 쳐들어온다는 것은 분명 다른 계책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부분노는 부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는 즉시 서쪽과 북쪽의 경비를 강화하도록 하라. 저들이 남쪽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분명 밤을 도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오려고 합일 것이다. 선비군은 성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붓. 하지만 고구려 군사들도 전력을 다해서 막았으므로 쉽게 함락시킬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수수성은 성벽이 높고 험한 곳에 위치한 성이었다. 성 위에서 날아오는 고구려군의 화살에 선비 군사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간다. 어둠이 내리자 우문호와 우문혁강이 각각 군사들을 이끌고 서편과 북편의 가파른 길을 따라 올라갔다. 우문호가 성의 서편 아래에 이르렀을 때 성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단지 파수를 도는 군사의 횃불만이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우문호는 엄선에서 뽑은 날랜 군사들을 독려해서 서쪽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달도 뜨지 않은 밤이라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코앞도 쉽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우문호의 선비군이 성벽을 반쯤 올라갔을 때 갑자기 그들 머리 위로 횃불이 날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횃불이 땅에 떨어지면서 성벽을 오르던 선비군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윽고 성 위에서 날아온 화살과 돌에 맞은 선비군사들이 불에 데인 나방처럼 힘없이 떨어져 갔다. 우문호도 날아오는 돌의 머리가 깨지면서 떨어져 죽었다. 상황은 우문혁강이 공격하던 북쪽도 마찬가지였다. 우문혁강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어깨에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기습작전을 펼쳤던 선비군들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고 대패하여 돌아오자
분기탱천한 우문지는 울브라를 크게 꾸짖었다. 내 어찌 터무니없는 엉터리 계책으로 우리 군사들을 상하게 하였느냐? 울브라는 변명도 제대로 못한 채 끌려가 목이 잘렸다. 우문지는 백골을 잡아들이라 명령했다. 자신을 기만한 죄는 죽어 마땅한 일이었다. 하지만 군사들이 백고 처소에 이르렀을 때는 그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다. 우문지는 고구려군을 모두 쓸어버리지 않고는 화가 풀릴 것 같지 않았다. 우문지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큰아들 우문수가 허겁지겁 막사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고구려군이 동쪽에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문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척후병의 보고론 성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디서 나타난 군사들이란 말인가? 유리명은 한참 후퇴를 하다가 뒤쫓던 우문지의 군사들이 물러가고 전령을 통해 부분노가 수성을 함락시켰다는 보고를 받자 우문지의 군사를 치기 위해 천천히 움직였다. 적은 분명 성을 탈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이 틈을 노린다면 어렵지 않게 선비군을 전멸시킬 수 있었다. 유리명은 구추와 도조에게 각각 2천의 군사를 주어 이들이 도주를 차단하게 했다. 그리고 직접 군사를 몰아 선비 진영을 뒤에서 덮쳤다. 갑자기 공격을 받게 된 선비군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성 안에 있었던 부분노도 성문을 열고 나와 선비군을 협공했다. 여기저기서 불길이 번지고 선비군들이 죽어가면서 내지는 비명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흔들었다. 피를 뒤집어 쓴 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발굽으로 땅을 구르며 날뛰고 있었다. 우문지는 싸움을 포기한 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달아나야만 했다. 수수와 하류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문지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었다. 우문지가 바라보니 키는 7척이나 되는 장수가 철갑줄을 걸치고 손에는 긴 장검을 들고 있었다. 장수는 우문지를 향해 우렁차게 말했다. 듣거라! 나는 고구려 장군 구추다! 순순히 말에서 내려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에 우문지의 아들 우문수가 막아섰다. 저놈은 저에게 맡기시고 아버지께서는 이 틈에 빨리 몸을 피하십시오. 하더니 철구를 휘두르며 구추에게 달려들었다. 우문수가 구추를 막고 있는 사이에 우문지는 얼마 남지 않은 부하들을 이끌고 꽁무니가 빠져라 달아났다. 우문수는 비록 구추를 막아서긴 했지만 척수가 되지 못했다. 몇 탑이 오고 가는 사이 어느새 우문수의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우문수의 목을 벤 구추는 급하게 군사들을 몰아 우문지의 뒤를 맹렬하게 쫓았다. 우문지는 간신히 고구려 군사들을 따돌리고 수수와의 하류에 이르렀다. 우문지는 수많은 군사들은 물론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은 자신의 처지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이처럼 한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함성이 들리더니 수풀 속에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뛰어나와 우문지를 포위했다. 매복하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이었다. 우문지는 탄식하며 말했다. 하늘의 끝까지 날 버리시는구나. 우문지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됐다. 포위병들 사이에서 한 장수가 군사들을 제치고 나왔다. 나는 고구려 장수 도조요. 폐하의 명령을 받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도조는 우문지의 결정을 기다렸다. 우문지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말에서 내려 항복했다. 유리명은 군사를 수습해서 수수성에 입성했다. 부분노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 영접했다. 얼마 있자 추격에 나섰던 군사들이 수많은 선비 포로들을 이끌고 속속 귀환했다.
도조는 우문지를 끌고 가서 왕 앞에 꿀렸다. 유리명왕이 엄히 꾸짖었다. 우리 고구려가 너희들에게 섭섭하게 대해준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 땅을 침범하고 약탈을 자행했는가? 살려만 두십시오. 우문지가 막상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자 유리명은 이들을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어 성민으로 삼는 것이 통치하기에 나을 것 같았다. 너희 선비적들의 죄는 막중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짐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우문지는 이미 유리명왕의 전략에 마음속 깊이 단복하고 있었다. 폐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겠사옵니다. 이리하여 요사의 선비는 복속하여 고구려의 속국이 됐다. 왕은 모든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분노를 칭찬했다. 부분노의 계책으로 선비를 복속시킬 수 있었소. 내 이를 치하하여 시급을 내리고자 하오. 이에 부분노는 황송해하며 아뢰었다. 이 모든 것은 폐하의 덕이옵니다. 어찌 신의 공이라 할 수 있겠나이까? 거두어 주십시오. 부분노가 극구 사양하자 유리명왕은 그의 겸손한 마음을 갸륵하게 여겨 황금 30근과 좋은 말 10피를 내려 치하했다. 출연 김도현, 황원, 김태웅, 정기항, 탁원재, 최병학, 이윤선, 박태호, 유만준, 김익태, 문관일, 장주영, 권혁수, 이은주, 원호섭, 임주현, 전숙경, 변정필, 이재용, 신찬혁.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우리나라 삼국지 제4부 유리는 주몽에 이어 왕위에 오르고 편이었습니다.